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인사팀장 일을 하고 있는 52살 윤미정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의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하나의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에 회사에 들어갔어요. 젊을 때는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35이 되어서야 지금 회사에 정착했거든요. 처음에는 말단 사원으로 시작했는데 열심히 일한 덕분에 지금은 팀장까지 올라왔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었어요. 여성이 관리직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회사에서는 꼼꼼하고 원칙적인 사람으로 통합니다. 직원들 평가할 때도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회사 규정도 철저히 지키는 편이에요.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서는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들었지만 저는 그게 제 방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혼자 살고 있어요. 결혼은 한 번 했었는데 몇 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성격 차이였다고 해야 할까요? 남편은 좀 더 자유분방한 성격이었는데 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걸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서로 다른 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갈등의 원인이 되더군요. 이혼 후에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에서 제 시간을 갖고 살아가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주말에는 독서를 하거나 요리를 해먹고 가끔 영화도 보러 가는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회사 일을 마치고 백화점에 들렀어요. 부서 회식이 있어서 선물을 하나 사려고 했거든요. 사실 회식용 선물을 사러 가는 건 좀 부담스러웠어요. 너무 비싸면 부담스럽고 너무 싸면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백화점 여러 층을 돌아다니면서 적당한 선물을 찾고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 앞을 지나다가 마음에 드는 스카프가 보여서 들어갔어요. 파란색 바탕에 금색 패턴이 들어간 실크 스카프였는데 디자인이 세련돼 보였거든요. 가격표를 보니 좀 비싸긴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에게도 선물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장 안을 둘러보니 다른 상품들도 많이 있었어요. 핸드백, 액세서리, 향수 등 여러 가지가 진열되어 있었죠. 평소에는 이런 명품 매장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가끔 이런 곳에 와서 구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카프를 좀 더 자세히 보려고 손에 들어봤어요. 실크 재질이 부드럽고 색감도 실제로 보니 더 예뻤거든요. 그런데 다른 스카프들도 궁금해서 몇 개 더 살펴봤습니다. 어차피 사는 김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고 싶었거든요.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직원이 말하더군요. 미안하지만 이 카드로는 결제가 안 된다고요. 처음엔 뭔가 시스템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카드 단말기가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카드를 꺼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또 말을 이었어요. 아, 그리고 고객님 방금 전에 다른 상품도 만지셨는데 그것도 좀 정리해 주세요. 순간 기분이 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뭔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매장에서 상품을 보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정리하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직원을 자세히 보니 서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었어요. 나이는 27 정도로 보였는데 얼굴이 꽤 예쁘더군요. 하지만 표정이 차가웠어요. 마치 저를 반갑지 않은 손님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정중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실수한 게 있나 싶어서요. 그러자 그 직원이 눈을 부릅뜨며 대답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상품을 함부로 만지시고 제자리에 안 놓으셔서요. 저희가 다시 정리해야 하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단지 스카프 몇 개를 들어본 것뿐인데 함부로 만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리에 안 놓았다고. 저는 분명히 원래 자리에 다시 놓았는데 말이에요. 손님이 상품을 보는 게 잘못인가요? 그럼 매장은 뭐하러 운영하는 거죠?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억울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서연이라는 직원은 전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맞서더군요. 고객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도 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린 애가 저한테 반말까지 섞어가며 말하는 거예요. 게다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고객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나요?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 고객 응대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서연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해야죠. 고객이라고 해서 뭐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그리고 왜 사과를 해야 한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매장 안이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모든 시선이 저희한테 집중됐죠. 다른 고객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고 매장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평소에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인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매니저를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고객을 대하는 직원은 처음 봤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고 비싼 돈 주고 명품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서연은 여전히 굽히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를 부르시든 어쩌시든 상관없어요. 저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고객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맞서는 직원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국 매니저가 나왔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상황을 파악하려고 양쪽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매니저도 애매한 반응을 보이더군요. 명확하게 어느 쪽 편을 들지 않고 그냥 상황을 정리하려고만 하는 것 같았어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네요. 매니저가 일단 사과는 했지만 진심이 담긴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상황을 무마하려는 정도였죠. 서연은 매니저가 사과하는 것도 못마땅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듯이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냥 매장을 나왔습니다. 스카프도 사지 않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런 곳에서 물건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백화점을 나오면서도 계속 화가 났어요. 대체 그 직원이 왜 저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 본 사람인데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TV를 보면서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쇼핑이었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서연이라는 직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불친절함이 아니었어요. 뭔가 저를 향한 적개심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저를 개인적으로 미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해 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잘못한 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쇼핑을 하려던 건뿐인데 말이죠. 친구들한테 얘기해 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괜히 얘기했다가 제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운 없게 무례한 직원을 만난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하루 일과를 마치면 금세 잠이 드는 편인데 그날은 새벽까지 뒤척였거든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사건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서연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매장 직원이 아니라는 것도요. 며칠이 지나도 그 일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도 자꾸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특히 서연의 눈빛이요.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담긴 눈빛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저 무례한 직원을 만난 불운한 하루였다고 생각하려고 했죠.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제가 좀 예민해 보인다고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개인적인 일로 좀 신경 쓸 일이 있다고 대충 얘기했어요. 그런데 운명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작은 충돌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진실을 향한 첫 번째 열쇠였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대학 동창 나래가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모임을 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모임 나가기가 부담스러웠는데 나래가 워낙 끈질기게 연락을 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나래와는 대학교 때부터 친했어요. 같은 과는 아니었지만 동아리에서 만났거든요. 연극 동아리였는데 나래는 연기를 하고 저는 무대 뒤에서 스태프 일을 했어요. 성격은 정반대였죠. 나래는 활발하고 사교적인 반면 저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거든요. 졸업 후에도 가끔 연락하고 지냈는데 나래는 저와 달리 결혼을 일찍 했어요. 26에 결혼해서 지금은 남편 사업도 도와주고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항상 좋은 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편이었어요. 나래는 저와 동갑인 48살인데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편이에요. 늘 패션에 신경을 쓰고 피부 관리도 꾸준히 하거든요. 성격도 좀 특이한 편이긴 하지만 학창 시절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이라 편한 친구 중 하나였죠. 사실 최근에는 나래와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나래는 결혼도 잘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는 반면 저는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나래가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적은 없지만 가끔 은근히 비교하는 듯한 말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 가끔은 만나서 수다도 떨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혼자 있다 보면 사람들과 대화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약속 장소는 강남에 있는 모던한 레스토랑이었어요. 평소 날의 취향이었죠. 좀 비싸지만 분위기 좋은 곳을 항상 골라내거든요. 인테리어도 세련되고 음식도 맛있는 곳들을 잘 아는 편이었어요.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나래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역시 옷 입는 센스는 좋더군요. 브랜드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비싸 보이는 옷이었어요. 미정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냈어? 나래는 여전히 밝은 성격이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더군요. 그냥 회사 일하면서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 너는 어때? 나도 별일 없어. 남편 사업이 요즘 잘 되고 있어서 바쁘긴 하지만 좋아. 역시 나래답게 자랑 섞인 얘기부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아기는 없다는 걸 아니까 그냥 들어줬어요.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았는데 나래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 그런데 오늘 한 명 더 올 거야. 내가 아는 후배인데 나이는 좀 어리지만 재밌는 애야. 저는 별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래와 둘이서 옛날 얘기나 하려고 했거든요. 요즘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좀 안 좋기도 했고요. 미리 얘기해 주지 그랬어? 나는 둘이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아, 미안해. 갑자기 연락이 와서 같이 오겠다고 하더라고. 괜찮지? 이미 오기로 한 일이라 어쩔 수 없었죠. 그래도 나의 친구면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누군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나래가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더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가오는 걸 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화점에서 만났던 그 서연이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었죠.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서연도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본 거예요.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나래는 전혀 모르는 듯이 소개를 했어요. 미정아, 이 애가 내가 말한 서연이야. 서연아, 이분이 내 대학 동창 미정이야.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색했어요. 분명히 저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았어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상황이었거든요. 분명히 며칠 전에 백화점에서 싸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요. 그것도 나래 소개로 말이에요. 나래는 눈치를 못 채고 계속 얘기를 이어갔어요. 서연이 요즘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말 성실한 애야. 나도 가끔 거기서 화장품 사거든. 그제야 연결고리가 보였어요. 나래가 서연이 일하는 매장의 단골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해진 거고요. 서연은 평소에 어떤 일을 하세요? 일단 평범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백화점 일이 떠오르고 있었죠. 화장품 판매 일을 하고 있어요. 서연의 대답도 간단했어요.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다는 듯이요. 식사를 하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나래만 혼자 신나서 얘기하고 저와 서연은 서로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있었거든요. 나래는 주로 자기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남편과 여행을 다녀온 얘기, 새로 산 집 얘기, 요즘 관심 있는 취미 얘기 등등. 평소보다 더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끔 저와 서연의 반응을 살피는 것 같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너희 둘 왜 이렇게 조용해? 평소에 서연이 말이 많은데. 나래가 물어보니까 서연이 대답했어요.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저도 대충 둘러댔습니다. 저도 요즘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나래는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평소 눈치가 빠른 편이거든요.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나래 언니,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나래가 아쉬워했지만 서연은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때 저와 잠깐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빛에서 뭔가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분노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고 복잡한 감정이었죠. 슬픔 같은 것도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 나간 후 나래가 물었어요. 왜 분위기가 이상해? 너희 둘이 아는 사이야? 저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아니야, 처음 본 사람인데 좀 어색했나 봐. 하지만 나래는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더 자세히 저를 관찰하더군요. 정말 뭔가 이상한데. 서연이가 평소와 다르더라. 나래는 계속 의심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저도 더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죠. 그냥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게 어색했나 봐. 요즘 워낙 바빠서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 나래는 그제야 수긍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의심을 푼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 세상이 좁다고는 하지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나? 서연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백화점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감정이었어요. 뭔가 절망적이고 슬픈 감정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래의 행동도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유독 저와 서연의 반응을 자세히 지켜보더군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달까요? 혹시 나래가 백화점 일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서연이 얘기해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만남이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말이 되나? 나래가 왜 저와 서연을 만나게 하려고 하겠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건가?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오면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내일 준비를 하는데 그날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샤워를 하면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계속 그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특히 서연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일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뭘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답은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뭔가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만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회사에 가서도 집중이 잘 안 됐어요. 업무를 처리하면서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거든요.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서 그냥 개인적인 일로 좀 신경 쓸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이는 어떤 기분일까? 저와 만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백화점에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온 이유가 뭘까? 정말 단순히 업무상 문제였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리고 나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 아니면 뭔가 알고 있는 걸까? 의문들이 계속 생겨났지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요. 며칠 더 지나면서 그냥 잊으려고 노력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고 별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특히 서연의 눈빛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는데 끝내 말하지 못하고 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예감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비밀이 곧 밝혀질 거라는 것도요.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집에서 청소를 하게 됐어요. 연말이 다가와서 대청소를 하려고 했거든요. 혼자 살다 보니 청소할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해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구석구석 깨끗하게 치우고 싶었어요. 거실부터 시작해서 침실, 화장실을 거쳐 마지막에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재라고 해봐야 작은 방 하나에 책장과 책상이 있는 정도였지만 제가 가장 아끼는 공간이었거든요. 서재부터 시작했는데 오래된 서류들이 정말 많더군요. 회사 서류, 보험 관련 서류, 각종 계약서들이 파일 정리함에 가득 들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정리하지 않았더니 정말 많이 쌓여 있었죠. 하나씩 꺼내서 보니 정말 오래된 것들이 많았어요. 이미 만료된 보험 증권, 옛날 집 계약서, 결혼했을 때 서류들까지 있더군요. 이혼하면서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네요. 필요 없는 서류들은 분류해서 버리고 중요한 건 따로 정리했어요. 시간이 꽤 걸렸지만 오랜만에 하는 정리라 나름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파일 정리함 맨 뒤쪽에서 이상한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표지에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졌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였죠. 서류철을 들어보니 꽤 무거웠어요. 안에 뭔가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았거든요. 겉표지에는 특별한 표시가 없었고 그냥 평범한 검은색 서류철이었어요. 서류철을 열어보니 정말 오래된 문서들이 들어있었어요. 대부분 20년도 더 된 것들이었죠. 결혼 관련 서류, 집 계약서, 예전 직장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하나씩 살펴보니 정말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집을 구했을 때, 결혼 준비를 할 때의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맨 뒤쪽에서 좀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서류들과는 달리 봉투 형태로 되어 있었고, 봉투 겉면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윤미정에게. 필체를 보니 저희 어머니 글씨였어요. 어머니만의 특유한 글씨체라 금방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봉투가 아직 봉인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테이프로 꼼꼼히 봉인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께서 제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왜 주지 않으셨을까?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께서 왜 이런 봉투를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저한테 주지 않으셨을까?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는 길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까지도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냥 평소처럼 안부 인사를 나누고 건강 챙기라는 말씀만 하셨죠. 이런 봉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건 정말 몰랐어요. 봉투를 손에 들고 한참을 고민했어요. 열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할까?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 이름을 적어 놓으신 걸 보면 저한테 주려고 하신 게 분명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고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몇 편지부터 읽어봤는데 첫 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는다는 건 내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구나.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써놓으신 편지였던 거죠. 평소 어머니는 이런 감상적인 말씀을 잘 안 하시는 분이었는데 편지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하신 것 같았거든요. 편지는 이렇게 계속됐어요. 미정아, 너를 키우면서 정말 행복했다. 너는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어. 하지만 너한테 숨겨온 게 있다.
정말 오랫동안 숨겨왔는데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엄청난 비밀이 적혀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손이 떨려서 편지를 제대로 읽기 어려웠어요. 잠깐 멈추고 심호흡을 한 다음 계속 읽었습니다. 미정아, 너는 우리 핏줄이 아니다. 내가 아기였을 때 우리가 입양한 거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뭐라고? 입양? 저는 지금까지 친자식인 줄 알고 살았는데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분명히 입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입양하라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너를 입양할 때 너에게는 친엄마가 있었다. 하지만 사정이 복잡해서 너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너를 데려온 거야. 너는 그때 겨우 돌이 지난 아기였는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제 친엄마는 따로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신 건가요? 우리는 너를 친자식처럼 키웠어. 아니, 친자식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지. 너를 입양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너는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이었거든. 어머니의 마음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를 정말 사랑해 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 사실을 숨기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편지 끝부분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너의 친엄마 이름은 강영희야. 그리고 너한테는 동생이 하나 있어. 이름은 서연이고 너보다 4살 어리지. 입양할 때는 동생까지 함께 데려올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너만 데려온 거야. 서연?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설마 백화점에서 만난 그 서연이? 급하게 봉투에서 다른 서류들을 꺼내봤습니다. 입양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첫 번째 서류를 보니 제 원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강미정. 그리고 가족 관계에는 어머니 강영희, 동생 강서연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서연이 제 친동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던 거군요. 입양 당시 기록을 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어요. 저는 생후 13개월에 입양되었고 서연은 그때 생후 1개월이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친모인 강영애 씨는 그때 23세 미혼모였다고 되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두 아이를 모두 키우기 어려워 첫째만 입양을 보낸 거였죠. 하지만 그럼 서연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백화점에서 그렇게 대한 건 저를 알아봤기 때문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왜 어머니는 이 사실을 숨기셨을까? 그리고 서연은 저를 어떻게 찾은 걸까? 더 자세히 서류를 보니 제가 태어난 곳도 적혀 있었어요. 서울의 한 산부인과였는데 지금은 없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입양 당시 상황에 대한 간단한 메모도 있었죠. 친모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없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만 먼저 입양을 보낸 거고 서연은 친모가 계속 키운 거였죠. 그런데 왜 저만 보낸 걸까? 서연은 왜 친모가 키웠을까? 그리고 서연은 언제부터 제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걸까? 입양 과정에 대한 서류도 있었어요. 중간에 누군가가 도움을 줬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지워져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어요. 질문들이 끝없이 떠올랐지만 답할 사람은 없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서연과는 제대로 대화를 해본 적도 없거든요. 편지를 다시 읽어봤어요. 어머니께서 왜 이 사실을 숨기셨는지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어릴 때 혼란스러워할까봐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할 기회를 놓쳤지. 너무 오래 숨겨놔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구나.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생 숨겨왔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서연에 대한 궁금증도 생겼어요. 제 친동생이라면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밤은 정말 길었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서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만약 안다면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저를 어떻게 찾은 걸까? 나래와의 연결고리도 궁금했어요. 혹시 나래가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래에게 연락을 했어요. 서연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는 어려워서 돌려서 얘기했죠. 입양 서류를 발견한 후 몇 날 며칠을 잠 못 이루며 생각했어요. 서연이 정말 제 동생이라면, 그리고 서연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왜 백화점에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나온 걸까요? 혹시 서연이 저를 원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언니는 좋은 집에 입양되어 편하게 살았는데 자신은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나래야, 지난번에 만난 서연이라는 친구 말인데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나래가 의외로 관심을 보이더군요. 왜? 무슨 일 있어? 지난번에 분위기가 이상하더니만. 그냥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그래. 나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직접 연락처 주기보다는 내가 한 번 더 모임을 만들어 볼까? 그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나래의 반응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연락처를 주거나 별 관심 없어 했을 텐데, 유독 이번에는 자세히 물어보고 관심을 보이더군요. 며칠 후 나래가 다시 연락을 했어요. 서연과 함께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좀 더 조용한 곳이었어요. 강남의 한적한 카페였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이었죠.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서연과 어떤 얘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거든요. 카페에 갔을 때 나래와 서연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갑더군요. 하지만 지난번보다는 덜 적대적인 것 같았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나래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사실 오늘 너희 둘을 만나게 한 이유가 있어. 저와 서연이 동시에 나래를 쳐다봤어요.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거든요. 나래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진지하고 계산적인 표정이었죠. 나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정아, 너 입양된 거 알고 있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나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서연아, 너도 언니가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서연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이제야 나래의 의도가 보였어요.
협박을 하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어. 이 일을 조용히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 나래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미정아, 너는 지금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잖아. 입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협박이었어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그리고 서연아, 너도 마찬가지야. 내 엄마가 돈 받고 아이를 팔았다는 소문이 나면 어떻겠어?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나래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게 좋겠어.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내가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해. 결국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이 비밀을 지켜주는 대가로 말이죠.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나래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협박이잖아. 나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협박이라니 그냥 서로 도와주자는 얘기지. 나도 그때 위험을 감수하고 도와준 거잖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얼마를 원하는 거예요? 나래가 금액을 말했는데 정말 큰 돈이었어요. 제가 몇 개월 월급을 모아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당장은 아니어도 돼. 천천히 준비해. 대신 이 일이 다른 사람한테 알려지면 안 돼.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어떻게 친구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나래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나래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잘못했다고. 미정아, 너는 지금까지 거짓말 속에서 살아온 거야. 그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게 해주는 게 잘못된 거야?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하지만 약점을 잡힌 상황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죠. 서연도 말이 없었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기분이었을 거예요. 나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시간을 좀 줄게. 생각해보고 연락해. 그리고 혹시라도 다른 곳에 이 얘기를 하면 바로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나래가 나간 후 저와 서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거든요. 카페 안은 조용했는데 다른 손님들은 자신들만의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저희의 심각한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였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저는 처음부터 언니를 찾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동생을 만나게 된 건 기뻤지만 상황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서연아, 그럼 너는 언제부터 내 존재를 알고 있었어? 어릴 때부터요. 엄마가 가끔 언니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니가 좋은 집에 입양되어서 잘 살고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미웠어요. 언니는 편하게 살았는데 저는 엄마랑 둘이서 정말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가 아플 때도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벌었거든요. 서연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편안하게 자란 동안 서연은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거네요. 그럼 백화점에서? 그때는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느낌이 있었죠. 그래서 나래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화가 났어요. 언니를 보는 순간 지금까지 쌓인 감정들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연의 입장에서는 저를 원망할 만도 했거든요. 모든 게 나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서연이 계속 말했어요. 날의 언니가 엄마와 친구였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야 말해주셨거든요. 그럼 서연이 어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간암이었는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지막에 언니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언니를 찾아서 한번 만나보라고. 그래서 나래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였군요. 하지만 나래 언니의 진짜 목적은 다른 거였어요.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이용하려고? 언니가 성공한 사람이니까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나래가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또 잠을 못 잤어요. 나래의 협박 때문에 계속 불안했거든요. 정말 입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됐어요. 서연과의 관계도 복잡했어요. 동생을 만났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죄책감이 더 컸거든요. 서연이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고 나니까요. 며칠을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나래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일이 알려지는 것도 두려웠거든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동료들이 제가 요즘 이상하다고 물어볼 정도였죠. 평소 꼼꼼하고 집중력이 좋았는데 자꾸 실수를 하게 되더군요.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다가도 계속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숫자를 잘못 적거나 날짜를 틀리게 쓰는 일이 자주 생겼죠. 부하 직원들도 제가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채는 것 같았어요. 특히 밤에 잠을 잘 못 자니까 컨디션이 계속 안 좋았어요. 거울을 보면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거든요. 화장으로 가려보려고 했지만 피로가 얼굴에 다 드러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나래에게서 협박성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느니, 빨리 결정하라느니 하는 내용들이었죠. 생각할 시간 많이 줬는데 언제까지 끌 거야? 이런 식의 메시지가 하루에도 몇 번씩 왔어요. 그런 문자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래의 협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서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둘이서라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고 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은 처음에 만나기를 꺼려했어요. 전화 목소리도 피곤해 보였고 만나서 뭘 얘기할 건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언니 만나봐야 뭐가 달라져요? 우리 상황은 이미 정해진 거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우리 자매 아니야? 이런 상황에서 혼자 있으면 더 힘들어. 하지만 제가 계속 설득해서 결국 만나기로 했죠. 우리가 자매라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약속 장소는 한적한 공원이었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서 조용히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공원인데 평일 저녁에는 사람이 별로 없는 곳이었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서연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명확한 해답은 없었어요. 그냥 서연과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서연이 이미 와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뭔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보였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요즘 잠을 못 자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고
평소보다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제가 다가가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억지로 웃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언니. 그 한마디에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진짜 동생이 저를 언니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정말 기뻤을 텐데요. 서연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나래 때문에 상황이 복잡해졌지만 그래도 서연과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서연아, 솔직히 말해줘. 너는 처음부터 날 찾으려고 했던 거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언니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서 일하는지도 대충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백화점에서 일부러?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언니가 매장에 왔을 때 깜짝 놀랐거든요.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그럼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어요. 언니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자랐는데 저는 엄마랑 둘이서 힘들게 살았거든요. 서연이 자세히 얘기해 줬어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요. 엄마가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러 일을 하셨는데 돈은 늘 부족했거든요. 서연의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다가 청소일도 하고 야간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해요. 그래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을 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신문을 배달했죠.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서연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겨울에 새벽에 신문 배달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신문을 제대로 못 잡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도 그 돈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됐어요. 고등학교 때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해요. 학교 끝나면 바로 편의점으로 가서 밤늦게까지 일했다고 하더군요. 공부할 시간도 부족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혼자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으니까요. 서연아, 미안해. 내가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안해. 서연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운명이 그랬던 거죠.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런 식으로 동생과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언니가 원망됐어요. 엄마가 아플 때 병원비가 없어서 못 갔는데 언니는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연의 입장에서는 저를 원망할 만도 했거든요.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언니를 원망하지 말라고, 언니도 힘들게 살았을 거라고. 서연의 어머니는 마지막까지도 저를 감싸주셨던 거네요. 정말 현명하고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았어요.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잔뜩 끼더니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았거든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랑비였는데 점점 세게 내리더군요.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가득했어요.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질 것 같았거든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둘 다 비를 맞게 됐어요. 하지만 피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비를 맞으면서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날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 서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협박당할 수도 없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나래의 협박이 현실이 된다면 저는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어요. 입양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게 알려지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서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언니, 저는 그냥 이 모든 걸 포기하려고요. 서연이 갑자기 말했어요. 무슨 말이야? 언니를 찾는 것도 가족이 되는 것도 다 포기하려고요. 어차피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서연아, 그래도 우리 자매잖아. 자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서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만나면서 더 많은 문제가 생겼거든요. 비가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옷이 다 젖어서 추워졌는데도 둘 다 일어나지 않았어요. 언니, 저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언니를 찾더라도 무리하지 말라고. 언니에게도 언니만의 삶이 있으니까 존중하라고 하셨어요. 서연의 어머니는 정말 현명한 분이셨던 것 같았어요. 마지막까지도 저를 배려해 주셨던 거네요. 그리고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어요.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니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고.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서연의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서연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언니, 저 이제 그만 가볼게요. 왜? 아직 얘기할 게 많은데.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이렇게 만나도 결국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서연아, 잠깐만. 제가 일어나서 서연을 잡으려고 했는데 서연이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언니는 언니 인생을 사세요. 저도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서연이 빗속을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뭔가 잡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여지지 않았거든요. 서연의 모습이 비에 젖은 가로등 불빛 사이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작은 체구가 비에 젖어서 더욱 안쓰러워 보였죠. 서연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서글펐어요.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맞는 건가? 우리가 자매인데? 하지만 서연의 말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매라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서연은 제 인생에서 사라져 갔어요. 동생을 찾았지만 다시 잃게 된 거죠. 집에 돌아와서 젖은 옷을 갈아입으면서도 계속 서연 생각이 났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서연의 선택을 존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지로 붙잡는다고 해서 진짜 자매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나래의 협박은 그 후로도 계속됐어요. 문자로 전화로 계속 연락이 왔죠.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설령 비밀이 밝혀져도 제 잘못이 아니니까요. 어린 아기였을 때 입양된 것이 무슨 잘못인가요? 회사 상사에게 개인적인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미리 얘기해뒀죠. 상사님, 개인적인 일로 혹시 회사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슨 일인데? 자세한 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과거 일로 인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서요. 다행히 상사는 이해해줬어요. 개인적인 문제는 업무와 분리해서 생각하겠다고 하더군요. 미정 씨가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 다 알고 있어.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몇 달 후 나래는 포기했는지 연락을 끊었어요. 아마 별로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저와 서연 모두 돈을 줄 의사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나래의 마지막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너희들이 고집 부리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일에 굴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서연과는 그 후로 만나지 못했어요. 가끔 보고 싶어서 그 백화점에 가보기도 했지만 서연은 이미 그만둔 상태였어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나래에게 물어봐도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복잡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가족의 진실을 알게 되고 동생을 만났다가 다시 잃고 친구의 배신까지 겪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어요. 피로 맺어진 인연이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관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핏줄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는 걸 깨달았죠. 어머니는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죠. 입양하라는 사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게 제 정체성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서연이는 여전히 보고 싶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래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오랜 친구였지만 그런 일을 겪고 나니 더 이상 친구로 지낼 수 없더군요. 인생이란 게 참 묘한 것 같아요.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게 바뀌어 버리죠. 하지만 그 변화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진짜 정체성을 알게 됐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완벽한 결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진실을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가끔 서연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혹시 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진짜 자매가 될 수 있을까? 그런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서연과 다시 만나서 진정한 자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요. 몇 개월 전에는 서연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들었어요. 나래의 지인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더군요. 결혼식에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요. 아직 우리 사이가 정리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 행복하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뻤어요. 비록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제 동생이 잘 살고 있다는 게 위안이 됐거든요. 저도 요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승진 기회가 생겼고 개인적으로도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과거의 상처들이 완전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편지를 가끔 다시 읽어봐요. 그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비록 친자식은 아니었지만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서연에 대한 미안함도 여전히 있어요. 제가 편하게 자란 동안 서연은 힘들게 살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연의 선택을 존중하려고 해요.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기보다는 서연이 원할 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아는 것보다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오히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졌죠. 앞으로도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